예니밍의 생산적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첫째는 구독이요, 둘째는 좋아요, 셋째는 재밌게 보시고, 넷째는 생방송 때 만나요. 안녕! 뿅! 어서요, 어서요. 오늘은 책 읽느러 왔습니다. 지금은 평일 화요일 밤인데요. 제가 요즘에 생방송을 대낮에만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생활의 스케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마 이번 주는 화, 목 밤 8시랑 일요일 낮 12시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책 읽녀, 목요일은 공부, 일요일은 공부와 책 읽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도 대충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그 꿈 얘기 재밌는 거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할까요? 꿈 얘기는? 먼저 이거 유튜브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목에 써있는 책 읽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공부는 뭐냐면요.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그 시험을 HSK를 봤는데 이어서 다음 급수 HSK 공부랑 오픽 시험을 공부하려고 해요. 오픽은 그 영어 말하기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 다 좀 천천히 마음 먹고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책 읽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멀티캠 설정이 아직 덜 됐네요. 한 30초, 20초만요. 아니고. 여러분, 심심하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아시죠? 이렇게 하고. 따란!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의 책 제목이 요거예요. 뽀뽀상자. 오늘은 뽀뽀상자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이 더워서 제가 얼굴 빨간 거 보이세요? 귀랑? 덥네요. 어저께도 온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되게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랬는데 제가 이 집에 빨리 익숙해져야 될 텐데 이 뽀뽀상자는 뭐냐면요. 파울로 코엘료 왜 지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뭐냐면 그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음집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이 책이 프랑스 에이즈의 아동보호연대에서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랑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넘겨봤더니 되게 훈훈한 내용이 많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서. 그리고 일단 하나 봐주실 게 제가 여기 화면 설정을 그 읽기 편하도록 그 부드럽게 플러스 선명하게 이걸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녹방에서 보니까 약간 여기 글자 옆에가 그 흰 색깔이 좀 들어있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이 글씨가 나은지 아니면 이 화면에 글씨가 더 보기 나은지 좀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오늘 설정을 좀 선택해서 할게요. 이 집으로 오면서 제가 빨대를 한 개도 안 가지고 왔네요. 사는 것도 까먹고. 그래서 개걸스럽게 마시고 있어요. 똑같은가 봐요. 똑같은가 보군요. 이 책의 목록을 보시면 여기 되게 17글 정도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거 우유예요. 우유가 목 아픔을 해소하기에 좋아서요. 방송할 때 마시고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뭐를 읽으려고 하냐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작품이에요. 선생님은 여자. 네, 다시 한번 비교. 요 화면과 요 화면 글씨 좀 봐주세요. 그거 생방송으로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화면이랑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그렇군요. 알겠어요. 요렇게.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우리의 모든 여선생님들에게 라고 하는데요. 누가 지었냐면 알렉상드르 자르댕 이라는 분이 쓰셨대요. 누군지는 마지막에 설명이 나와요. 따봉! 9살 때 나는 담임이었던 리비에르 선생님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나는 여선생님들이란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하는 격한 감정 따위는 느끼지 않는, 잘 안 보여요. 일상적 욕구하는 다물상은 올림포스의 신 같은 존재인 줄만 알고 있었다. 나는 여선생님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샤워를 해야 하고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걸, 혹은 평범한 여자들처럼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걸 믿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여선생님이란 쉬도 안 하고 혹은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하고, 여기 조금 안 보이죠, 뒤쪽이? 울지도 않고 어쩔 수 없는 육체적 욕구나 감정의 동요 따윈 초월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선생님의 가슴은 여선생님으로서의 감정만을 느껴야 했다. 절도 있고 온화하며 포근한 감정들 말이다. 여선생님은 자신의 다정다감함을 엉뚱한데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내가 몹시도 좋아했던 이들 여선생님들은 보수를 받고 애정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인 만큼 나와 우리 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청렴함을 유지해야 했으며 지나치게 관능에 탐닉하는 일도 당연히 삼가야만 했다. 지금 이게 정말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라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중단하고 쉬어서는 안 되었다. 주말 휴가를 받거나 방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면제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 여기는 좀 할 말이 있지만 나중에 할게요. 나는 막연히 생각했다. 사람들이 6월 말에 여선생님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새학기가 되면 신선하고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시 꺼내놓는 게 아닌가 하고, 어쩌면 여름 동안 여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의 공책을 되풀이해 읽도록 하면서 참고 기다리게 만드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혹시 여선생님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선생님의 남편은 내 머릿속에선 그저 남편이라는 어떤 헛개비, 무시해도 상관없는 어떤 개체로 머물러 있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만 숨쉬는 사람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무기력한 보초였다. 여선생님들의 전능함, 성녀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보이게 하는 그 전능함에 반한 나는 그들도 어린 학생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들이 지닌 여성으로서의 겉모습은 내 눈에는 나무망치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들이 불룩한 가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이지 모습을 달리 바꿔볼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자명했다. 여선생님이라는 인간 조건은 인간이 처한 비속한 운명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어느 목요일, 나는 분필가루가 잔뜩 묻은 칠판 지우개를 학교 담벼락에 두드려 털고 있었다. 그때 리비에르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의 편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들어왔다. 참고로 책 안 읽어봤어요, 저도. 나는 물론 순진한 마음에서 즉시 편지를 선생님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학생 주임 필로슈 선생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으므로 나는 일단 자리를 슬쩍 피해 고학년 화장실로 숨는 편이 능란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학생 주임은 피하는 대상이군요.
필로슈 선생은 나를 줄곧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가리킬 때마다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을 동원하곤 했다. 요 장난꾸러기! 라든가 게으름뱅이! 자르댕군! 이렇게 부를 때는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녀석! 등등이 그가 나를 부를 때 쓰는 말들이었다. 편지는 봉함이 뜯긴 것이었다. 어째서 내가 그 편지를 그 구석진 남자 화장실에서 읽었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아이들이란 실끝을 잡아당겨 타래를 풀듯이 반드시 진실을 풀어보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수수께끼 같은 현실이 아이들의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편지 속에서는 어떤 남자가 리비에르 선생님에게 그녀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뭐지? 글귀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거침없었고 또한 노골적인 열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잠깐 작품 잘못 선택한 거 아니겠죠? 제목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인데 나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편지의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어떤 생생한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상상력이 발효되어 빚어내는 꿈들이 아니었다. 이 남자의 손이 실제로 우리 선생님의 살갗에 닿았다. 또한 편지 속의 남자는 갖가지 형용사, 수많은 부사들을 능란하게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그 환희의 물결을 실어 나르는 단어들. 하지만 생생한 묘사에 때로는 상상력까지 동원된 그 이야기 속에서 나로서는 편지가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만 알았지 글귀 하나하나의 미묘한 뜻은 알 도리가 없었다. 괄호치고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우리 선생님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녀를 깨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알려준 것은 바로 리비에르 선생님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들이었다. 조금 위험한 내용 같은 남자가 편지 속에 늘어놓은 바에 따르면 선생님이 보여준 그런 이상한 자세들이 자기를 무척이나 황홀하게 했다는 것이다.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닐 거예요. 나는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서 화장실 문에 기댔다. 이건 아니야. 읽지 않는 편이 좋았을걸.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여선생님이 이 괴물 같은 자의 손길 안에서 행복해했다는 건 억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녀의 이러한 모습, 즉 또 다른 리비에르 선생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숨겨진 일면으로부터 나온 거라니 참을 수 없었다. 지금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이란 분명 내가 학생으로서 때때로 누리는 빈약한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일 것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멋진 행복이란? 그렇다. 그 가장 근사한 순간이란? 보통 때의 그녀와는 다른 모습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여기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 제목 보시면 나와 있어요. 벼랑간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리비에르 선생님은 나를 속였다. 거짓말한 건 아니라고 해도 행동으로 나를 속였다. 그녀의 행동에 속아서 나는 그녀가 선생님이라고 믿고 말았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여자였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여자. 분한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다. 엄마도 역시 여자라는 사실에까지 생각이 미쳤더라면 괄호치고 다행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괄호 닫고 그때의 내 좌절감도 이해 못지 않았을 것이다. 내 중국어 목요일날 8시에 할 거예요. 리비에르 선생님은 사실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고 그녀가 뭔가를 타일러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으니까.
지금 이 학생이 그 선생님도 여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 인권을 무시하고 있죠? 편지 끝에서 그 남자. 이따금씩 선생님의 남편 이야기를 넌지시 비치는 걸로 봐선 선생님의 남편일 일은 없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에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뭔가 지금 상황이 이 선생님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갖는 사이인 것 같죠? 하지만 나에겐 이 일로 노심초사할 시간이 없었다. 종소리가 나를 다시 학생으로서의 운명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선생님에게 다시 돌려드릴까?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빨갛게 상기된 그때의 내 얼굴은 무례하게도 내가 편지를 읽어보았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 테니까. 세 장의 편지는 꾸르륵 소리와 함께 변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곧 운동장으로 나왔다. 속은 여전히 울렁거렸지만 믿을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던 것이다. 오전 수업 내내 나는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편지의 낯뜨거운 구절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우아하고 매사에 단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공책을 깨끗이 쓰라고 타이르고 조금만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우리를 나무라는 저 사람이 정말 망측한 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능적인 동물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도 다른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말인가? 편지 속의 남자를 내 귀여운 오리라고 부르고 또 그 남자에게 놀랍게도 내 암캐라고 불린 그 여자가 정말로 우리 선생님일까? 여기 그 주석에 보니까 프랑스어에서 내 암캐 마신 라는 말은 특별히 성적으로 매력적인 상대 여성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하네요. 아, 땅바닥에 앉으니까 정말 아프네요. 바로 그날 나는 9살의 나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나란히 어떤 놀라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 환상적인 세계에서는 열정적인 사랑의 열기에 휩싸인 나머지 벼랑간 현실은 사라져버리고 대신 이름 붙일 수 없는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그때는 단지 어떤 남녀관계의 힘만으로도 우중충한 나날들이 황홀한 시간들로 바뀌곤 한다는 것을. 그 세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기에 나의 담임 선생님, 이 천사 같은 리비에르 선생님조차 한 남자가 자신을 내 암캐라고 부르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다. 내게 늘 숨막히도록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나는 깨달았다. 틀에 박힌 나의 일상이 어째서 빈약한 멜로디처럼 여겨졌는지 이제는 명확해진 것이다. 나는 교향곡을 크나큰 감동들이 섞여 울리는 웅장한 음악을 꿈꾸고 있었건만 그렇다면 진짜 삶이란 바로 그 다른 세계가 아닌가? 이 결정적인 아침 나절 이후 나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여자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가 되기를 열망했지만 아직은 그 남자라는 존재의 초벌구이에 불과한 육체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런 얼굴이라면 아가씨들의 촉촉하고 나긋나긋한 눈길을 한 몸에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이 불안하고 미칠 듯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배경은 제가 지금 집을 바꿔서요. 한 여인이 내게 느끼는 갈망이야말로 분명 나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아직 사랑을 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우울함과 고민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9살짜리 소년을 갈망해줄 소녀란 없지 않은가? 그러니 한 여인과 함께 나눌 행복은 아직도 멀기만 한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희망인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위험 수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긴장감. 아까 그 처음 읽는데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제 예전 바로 직전 매니저님이 제가 맨날 소설을 절대로 먼저 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절대 안 봤는데 안 믿으셨어요. 뻥치는 줄 아시더라고요. 몰래 보는 줄.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삶의 본질적인 어떤 것이 내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육체를 불태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앞으로도 오랫동안 고문이 되리라는 것. 10살이잖아. 10살아. 나는 진짜 여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마침내 애인의 몸을 더듬을 수 있을 때에야 대기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로 채워지리라는 점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 10살짜리가 지금 학교에서 여자애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 애들은 장차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그 애들을 사랑한다는 건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만약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들의 애처롭도록 밋밋한 가슴, 어린 소녀다운 행동 방식들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자기는 무슨 어른이 된 줄 아나 봐요, 갑자기. 그 여자애들이 누군가를 대담하게 또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사랑하기를 금지당한 채 질식해가고 있었다. 참네. 교정에서 마주치는 싱싱한 젖가슴을 가진 17살짜리 상급 학년 여학생들은 내게 한 팔에 덥석 안아들고 달아나기에 알맞게 무르익은 여인네들로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처녀 아이들은 나를 겁먹던 꼬마로만 보았지 현기증 나도록 도취할 상대로는 여기지 않았다. 그 처녀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밤마다 찾아오는 내 얼치기 상념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나는 그녀에게 과감한 시도를 해보았다. 어느 날 돼지 저금통을 깨서 그 여학생에게 손가방을 선물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게다가 창피스러운 일까지 당했다. 그녀는 가방을 받은 대가로 내 이마에 슬쩍 입술을 갖다 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손가방 작전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떤 여자도 한 남자가 뜨겁게 구애하는 데는 끝까지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도저히 그 한 남자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 잠깐 조금 뛰어넘고 자, 다음 단락을 볼게요. 성미 급한 나는 내 감각과 상상력을 고양하는 데에는 리비에르 선생님의 연애 사건만으로 만족하자고. 갑자기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나를 살아있는 광풍, 감정의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랑 이야기의 뒷소식만으로 만족하자고 결심했다. 대개의 탐정들이 그러하듯이 나는 리비에르 선생님의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했다.
적어도 그 화요일까지는 그랬다. 그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으로 가던 길이었다. 나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교 복도에서 한동안 서성거리더니 필로슈 선생의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휘청거리는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놓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리고 싶은 것 같았는데 그럴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네, 조용히 봐주세요. 그녀의 온몸에서 어떤 죄책감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특히 놓치지 않은 사실은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어떤 수상한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것이 아무 느낌도 없이 매일 수십 번도 더 오가던 복도를 어느 순간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몸을 떨면서 걸어가게 만드는 이 기적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다. 필로슈 선생의 방문 앞까지 온 리비에르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돌연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버렸다. 이런 식의 결례는 반성문감이었다. 필로슈 선생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필로슈 선생은 우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리비에르 선생님의 귀여운 오리가 우리 선생님을 쓰다듬고 만진 그자가 바로 필로슈 선생이었다니. 나는 얼떨떨해져서 구내식당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에는 이미 이 굉장한 비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무슨 글자지? 로익 마르톨렉에게 털어놓으리라는 결심이 서 있었다. 아, 있잖아. 글쎄, 필로슈 선생이 우리 선생님을 내 암캐라고 불렀어. 진짜라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 사람을 내 귀여운 오리라고 했다? 마르톨렉이 의심쩍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 근데 진짜 정말이라니까. 마르톨렉은 경찰을 아버지로 둔 소년답게 문제의 편지를 보고자 했다.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원본 자료에 의거해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래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나는 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편지는 이미 변기에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던가? 어서 오세요. 그러자 마르톨렉은 어렴풋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자기가 아니라는 듯이. 그는 자신감인지 경멸인지 모를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째려봄으로써 내 말이 정말인지 떠보려는 것이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랑에 빠졌단 말이지. 정말 역같구만. 매니저님, 부끄부끄 부끄부끄 스티커 고마워요. 슉슉슉슉.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했다. 마르톨렉에게 담임 선생님이란 그냥 담임 선생님이고 허풍은 그냥 허풍일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리비에르 선생님이 필로슈 선생의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내 상상력이 무너졌다는 걸 빼고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마르톨렉마저 내 말을 의심하는 판국에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러자 리비에르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의 열렬한 연애를 알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내 초라한 삶의 공허를 보게 함으로써 얼마나 나를 동요시켰는지 선생님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다. 불안감으로 가득한 내 기쁨을 선생님을 통해 남녀관계의 관능적인 쾌락을 발견한 그 기쁨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어서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분명 그런 남녀 관계야말로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녀로부터 얻은 이러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어야 했다. 어떻게든 내가 처한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 편지를 본 이후로 내 상념에 붙어 다니는 이 뜨거운 신혈을 어떻게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있겠는가? 30분 됐군요. 담임 선생님이야말로 나를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었다. 뽕! 추천 아시죠? 첫 번째 치곤 썩 좋은 기회가 왔다. 어느 금요일, 리베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장문을 시킨 것이다. 글의 주제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제목이 떠올랐다. 선생님은 여자다! 이건 이미 2번이나 강조했던 사실이었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자문해본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오늘날이 과연 몇 살일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의 글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 하고. 그 장문은 아주 분방하고 거리낌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2페이지에 걸쳐 담임 선생님에게 모종의 도취가 가치 있는 것임을 내게 가르쳐준 데 대해서, 다시 말해 나로 하여금 여인네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네들이 주는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안목을 심어준 데 대해서 열렬한 감사를 늘어놓았다. 순진하게도 나는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녀가 제약 없는 사랑의 지평을 내 앞에 열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래도 수줍음은 남아 있었던지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도 나는 짐짓 위장의 방법을 썼다. 즉, 젓갈색 머리카락을 지닌 싹싹한 어린 소년, 괄호치고 이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 괄호 닫고. 그 싹싹한 어린 소년이 어느 날 운동장에서 편지 한 장을 줍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 자기 선생님과 학생 주임이 뜨거운 관계임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만한 감정들을 그려보인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군요. 나는 열심히 썼다. 제가 이따가 얘기할 오늘의 꿈 해몽도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맞춤법은 봐줄만 했지만 그렇다고 썩 잘 쓴 글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 리비에르 선생님은 학생들의 장문을 걷어갔다. 이어서 온 주말은 나에게는 괴로운 한편 달콤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글을 쓰도록 부추긴 알 수 없는 충동이 가라앉고 나자 내가 버려놓은 일이 얼마나 경솔한 짓인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그때 내가 처한 상황이란 어떤 것이었던가? 담임 선생님은 내 장문을 엄마에게 보여줄지도 몰랐다.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라도 오가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퇴학을 당하게 될까? 아니면 반대로 이런 대담한 행동 덕분에 리비에르 선생님과 특별히 가까워질 기회가 열릴 것인가?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이 일이 선생님과 친밀해질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퇴학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 훨씬 더 나를 긴장시켰다. 저번에 제 꿈 이야기 듣고선 로또 사셨는데 그 후기 알려주세요, 이따가. 그리하여 차츰차츰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선생님과 함께 그녀의 정당하지 못한 연애에 대해 내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모를 거라는 사실을. 한 사람의 여인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한다는 것. 또한 그 여인이야말로 진짜 여자라는 것. 이런저런 여자라는 거. 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이미 이 지극히 여성스러운 존재에게 연모의 감정,
거의, 거의 사랑에 가까운 어떤 마음의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내가 그런 분방한 그를 서로 인도한 그 불분명한 힘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단번에 깨달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던 나는 벼랑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사실 담임 선생님이 암케이고 학생 주임이 오리, 그리고 내가 어린 수탉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발정한 동물들로 가득한 동물원에 불과할 것이고 또 그런 세상은 오직 정념과 성적 유혹만으로 지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상당 부분 뭐 그런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보고 믿어왔던 현실이란 커다란 거짓말에 불과했단 말인가? 다른 여선생님들도 그들 역시 이 색정적인 동물, 우리에게 동물 우리에서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정열을 사고파는 각자의 욕망이 들끓는 이 장터에서 말이다. 순하기 그지없는 그 사탕장수 아줌마. 그녀도 여자일 수 있었다. 또한 누구누구도 역시. 아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엄마는 틀림없이 처녀야. 여자라는 성별이 조금 섞여 있을 뿐이야. 우리 엄마는 귀찮게 육체의 쾌락을 쫓을 필요가 없는 그냥 엄마니까. 우리 아빠는 글쎄, 그는 어쩌면 욕망을 품고 있을지 몰라. 아니면 다른 것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절대 아니야. 월요일이 왔다. 1교시의 리비에르 선생님은 우리들이 써낸 장문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냉담함의 표시로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불러 무뚝뚝하게 장문을 돌려주면서 고칠 점을 일러주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다. 마침내 장문 한 편이 남았다. 나는 그것이 분명 내 것이고 선생님이 그것을 맨 나중으로 돌려놓고는 마지막을 장식할 꽃다발로 삼으려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로익 마르톨레의 것이었고 게다가 높은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그리고 리비에르 선생님은 곧바로 지리 교과서를 펴들었다. 그녀는 내 장문을 슬쩍 감춰버렸다. 내가 던진 그물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 것이다. 내 장문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한순간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피하는 선생님의 태도를 볼 때 그녀가 내 장문에 대해 그냥 점수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적절한 대답을 마련해 놓고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던 것이다. 열에 들떠서 하지만 여전히 자제심을 발휘하며 나는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하나 둘씩 교실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침내 교실에는 나와 리비에르 선생님 단 둘만 남게 되었다. 선생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척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쁜 모습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사이에 숨을 뚝 멈추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선생님 앞에서는 헐떡거려야 했다. 선생님, 제 장문은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 그렇지. 선생님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소스라쳤다. 그녀가 내 장문을 서랍 속에서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선생님은 여자다! 라는 제목 옆에 리비에르 선생님의 글씨가 보였다. 그래, 맞아.
라고. 그 아래에는 마치 이 고백의 증거처럼 점수가 빛나고 있었다. 만점이었다. 그녀가 나를 보고 빙그레 웃어주었다. 나는 사랑에 취해서 교실을 나서며 결심하고 있었다. 여인들을 사랑하리라. 모든 여인들을. 나의 선생님들까지도 사랑하리라. 되게 재밌는 글이었네요. 이 글을 쓴 작가는 알렉상드르 자르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아마 본인 그 작가들이 어렸을 때 겪은 일을 재구성해가지고 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 커가지고 완전 어른 돼가지고 쓴 글이었네요. You're the best! 감사. 이분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뭐라고 써있나요? 정치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등단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뭐 이런저런 상을 수상했대요. 프랑스에서는 그가 재기 발랄의 대명사로 통한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오늘 같이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본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예전에 계시던 시크님이 추천하셨던 건데요. 네, 40분 정도 됐죠? 그 애니메이션이 컬러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다른 건가? 잠깐 무슨 건지 생각 안 나는데 제목은 내용이 뭐였냐면 되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철이 배경이었고 그리고 어떤 여름의 학교가 배경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하고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전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쉬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마다 그 둘은 항상 같은 곳에서 마주치게 돼요. 비를 잠깐 피할 만한 정자에서. 그 학생도 조금 감수성이 있어서 비 온 날에는 학교로 바로 가지 않고 거기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되게 그렇게 장마철이니까 거의 맨날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누구인지 모르고 학생과 선생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그 미묘한 애정 같은 게 싹 떴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학교의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출근을 안 하고 있었을 뿐. 그래서 그 둘이 이제 그 학생을 초대도 했어요. 집으로, 선생님 집으로. 그래서 뭐 밥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아마도 그 선생님한테 약간 이렇게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은 그 상대방이 학생인지 모르고 있을 때는 그 학생에게 되게 많이 기댔거든요. 되게 많이 의지하고 자기 얘기도 해주고 이랬는데 자기가 선생이고 이 사람이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갑자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받게 돼요.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공감했던 게 저는 되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 앞에서는 이제 그냥 성숙한 사람인 거고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선생님도 여자인 것도 맞고 그냥 마음 약한 사람인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그 선생님을 선생이라는 틀에 가둬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준 거. 어쨌든 둘이 마지막에 뭐 화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참 길게 얘기했는데 예. 오늘의 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사실 그저께 꿈인데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해볼게요. 무슨 꿈이었냐면
도하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해요. 제가 깎아서 먹는데 보태도록 할게요. 뭐더라? 아, 꿈에서 제가 현실에서와 똑같이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동물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어떤 동물이 꿈에서 지나갔냐면 어떤 조금 보통 사이즈보다 좀 작은 미니 말 같은 사이즈의 말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그 꿈속에서는 되게 대단한 존재였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는 그 말만 특별히 유니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한테는 그냥 일개 지나가는 동물일 뿐이었어요. 어쨌든 간 그게 동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는 척하고 막 이렇게 교감하고 만지고 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그 말이 그렇게 까칠하대요, 원래는. 원래는 사람이 다가갈 징조만 보이면 엄청 빠르게 도망가 버리고 보통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애래요. 근데 글쎄 제가 다가가서 말도 하고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놀랐어요. 심지어 어디 막 기사에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글쎄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감기 증상 같은 게 시작됐어요. 근데 저번에 제 그 책임녀 보신 분 중에 공포인자 보셨으면은 아마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건데 엄청난 전염병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은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요. 근데 엄청 무서운 병이었어요.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감기 증상을 보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되게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그 전염병을 걸렸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염병이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유행하고 있지 않은 병이었는데 제가 딱 첫 번째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유니콘 같은 존재의 말 있잖아요. 걔가 저를 첫 번째 숙주로 선택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 꿈이었어요. 스토리가 되게 재밌긴 한데요, 꿈이. 왠지 좀 기분 나쁜 꿈이긴 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 집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잠을 잔 날이라서 하도 많이 깨가지고 꿈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뭔가 제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나온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네, 감염됐어요. 매니저님 그 저번에 제가 좋은 꿈 얘기해드리고 나서 저는 복권을 안 샀는데 대신에 나에게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거든요. 근데 매니저님 그때 그 꿈 듣고 복권 사셨나봐요, 로또. 어떻게 됐어요? 결과? 저에게는 분명 더 좋은 일이 있겠죠. 아니면 제 꿈을 매니저님이 이미 쓰신 건가요? 5만 원이나 당첨됐어요? 좋겠다. 5만 원이 4개인가요? 아무래도 그 꿈의 운을 매니저님이 이미 써버리신 것 같네요. 저에게는 행운은 오지 않는 걸로. 내일은 어디 가가지고 빨대라도 사와야겠어요. 죄송. 제가 지금 여기 멀리 와 있거든요.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생각보다 넓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막 준비하는데 그 아마 정확한 예상으로는 제가 보통 준비하는데 씻고 뭐 그렇게 다 합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차로 회사까지, 아니 저기 직장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총 50분이면은 가능한데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시간 반 전에 딱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막 하는데 뭐 이것저것 불편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계속 발 다시 닦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준비가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분을 얼핏 딱 봤는데 분이 제가 예상한 분이 맞길래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가기 직전에 제가 그 인트로 영상을 항상 찍어요. 나가기 직전에. 근데 그걸 찍을 때 컴퓨터 시계를 봤는데 1시간이 뒤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못 믿었어요. 지금 제 시계 제 컴퓨터가 이사하면서 좀 이상해졌나 보다 했는데 진짜로 1시간 지각했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2시간이 걸렸지? 준비하는데? 당황스러운 것. 근데 아마 그게 화장실에만 거울이 달려 있었고, 그때는. 그리고 화장실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화장하면서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 다시 닦고 또 나와가지고 물건 하나 집어서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나 봐요. 아무튼 오늘은 그 세워놓는 거울이랑 화장실 신발 다 사왔는데 수압이 좀 약해요. 아까 아침엔 몰랐는데 방금 전에 저녁 샤워하는데 다른 집에서 샤워를 하니까 글쎄 물이 쫄쫄쫄쫄 아래로 쫄쫄 떨어지는 거예요. 샤워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늦게 나와서 천천히 나와서.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적응할 만하면 다시 서울로 갈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다행히도 여기 그 마트랑 큰 마트랑 그리고 뭐 약국 여러 군데 어디 어디 있는지 다 알아놨고 이미 다 가봤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나저나 오늘 제 지인이 닉네임 땡땡땡을 달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안 오는군요. 서점도 거기 있었어요. 찾았어요. 그 커다란 마트 1층인가 지하인가 거기 있어요. 근데 서점은 필요 없고 사실 그냥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저기 직장에서 다 받고 있어요. 오늘도 뭔가를 주문했는데 뭐 했지? 아, 불투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을 글쎄 안 들고 온 거예요, 제가. 그날 당일날 내려올 때 아침에 막 뭐 더 추가할 거 없나 하고 보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봤는데 내가 이걸 쓸 일이 있나? 그 생각하면서 안 챙겼는데 와봤는데 통화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문했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마워요, 도아님. 아무튼 그래서 살만하답니다. 여기 그 사람들도 다 좋고 너무나 좋은 것. 되게 저는 주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 딱한 사람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분은 지금 제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안 좋아하는 분이냐면요. 좀 못됐어요, 사람이. 근데 제가 글쎄 중국어 자격증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김에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다, 방송도 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드렸을 때 그분 반응이 어땠냐면, 아니, 저도 공부하는 거를 남들하고 왜 공유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심보지? 남들하고 공유 안 한다고 더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르치는 직업병에 있어서 남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가르치는 직업 아니지만 지금은. 네, 건강관리 잘할게요. 추가적인 수단은 녹화 먼저 끄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편의점 갔다 와야지. 딴 거 사는 척하면서 빨대 가질러. 예. 예전에 제가 크 1개 쓰는 거 이상하다고 했더니 혹시 크를 이제 안 쓰시는 건가? 사실 일반적으로 크 1개씩 붙이는 거는 약간 기분이 조금 빈정상했을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매니저님 그게 습관이에요. 아, 땅바닥. 여기 와가지고 첫날 밤이 어젯밤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이거 방송 장비, 조명, 캠, 반사판
이거 설치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반사판 설치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자제하고 계신 거군요. 네, 책상과 의자가 없어요. 여기 뭐 에어컨, 세탁기, 싱크대, 냉장고 뭐 있을 거 다 있는데 책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책상은 정말 성인 돼서도 쓰는 사람이나 쓰지 안 쓰는 사람은 절대 안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집에 오자마자 세탁기부터 돌리고 널었어요. 이렇게 제가 살림을 하게 되는군요. 여태까지는 제가 직접 살림할 일이 없었는데 혼자 사니까 해야 되네요. 아무튼 일단 녹화부터 끌게요. 너무 잡담이 길어지면 유튜브 보실 때 불편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아, 다음번 책읽기 방송에서 만나요. 아마도 다음번 책읽기 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이 될 건데요. 유튜브는 뭐 영구적인 거니까 뭐 어쨌든 다음에 나타날게요. 스슥.